학교서영사 이진규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 근대사 첫 번째 시간 주제 22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 조선이 개항하다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국 근대사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근대사의 개념과 어떻게 조선이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가 되어가는지 그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은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배울 내용이 뭐냐면 조선의 개항 과정을 통해서 동아시아 국제질서 변동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선의 개항 과정을 볼 것이고요. 두 번째,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어떻게 변동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사실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변동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조선의 개항 과정을 보고 이 두 가지를 연계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먼저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요, 첫 번째 사진은 중국인이 프랑스인을 공격하는 야만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프랑스 군인이 중국인을 공격하는 쪽에 문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데 하나는 야만, 하나는 문명이라고 적혀 있는 거죠. 자, 이걸 간단하게 바꿔보면 결국 서양인이 동양인에게 가하는 폭력은 문명이지만 반대인 경우는 야만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서 이러한 그림이 나왔느냐, 바로 19세기 이 당시 서구 열강들인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 열강의 사고방식을 비판하는 그런 풍자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 서구 19세기는요 일명 제국주의 시대였습니다. 제국주의 시대. 즉 자신들이 영토를 얻기 위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각지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는 정책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 제국주의 정책은 왜 나왔느냐? 바로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자본주의가 발전했고요. 결국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물건을 팔고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싸게 원료를 확보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바로 식민지를 원했다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제국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식민지 쟁탈전이죠. 자, 그런데 결국은 서양 세력들, 서구 열강이 아시아나 아프리카를 폭력적으로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는 정책이잖아요. 자, 그럼 이거는 사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합리화하고자 한 거죠. 자신들의 침략을. 자, 그래서 위에 같은 현상, 서양이 동양을 공격하는 것은 또는 아프리카를 공격하는 것은 야만인을 문명의 길로 이끄는 백인의 의무야 라고 이들이 합리화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인종우월주의죠. 인종우월주의, 백인우월주의. 여기에다가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사상을 또 끌어들이게 되는데요. 자, 사회 진화론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인의 진화론을 인간 사회에 접목시킨 것으로 약육강식, 자연도태 원리를 적용시킨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식민지 삼는 건 당연한 거야 라는 논리를 이 제국주의의 합리화 논리로서 적용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국주의 시대에 우리 아시아,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 지역은 어떻게 이러한 서구 열강의 국제 질서로 편입되게 되었는가를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동아시아에 한중일이 있죠. 그 중에 우리나라를 제외한 청과 일본이 먼저 개항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청과 일본이 개항하다를 보겠습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개항을 했는가? 일단 원해서 했는가? 당연히 아니겠죠. 자, 그래서 서구 열강의 압력에 의해서 강제로 개항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나라부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청나라는요, 영국에 의해서 강제로 개항하게 됩니다. 자, 영국은 인도를 점령하고 점점 계속 아시아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청과 무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청나라가 그 당시 워낙 물산이 풍부하고 다른 나라 물건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자가 쌓여요. 자, 그러자 영국은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인도에서 아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아편을 청에 몰래 수출하게 됩니다. 아편은 마약이에요. 자, 그래서 청나라에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에 청나라에 많은 아편 중독자들이 발생합니다. 그럼 청은 당연히 원치 않겠죠. 그래서 청이 아편 무역을 금지하고 막 몰수하게 됩니다. 그러자 영국이 이제 무력으로 청을 침략했고요. 그 사건을 우리가 제1차 아편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청은 영국의 그런 강력한
무기를 경험하면서 패배하게 되고요. 5개 항구를 개항하는 난징 조약을 체결하면서 강제로 개항되게 됩니다. 자, 하지만 난징 조약으로 체결된 그런 항구들이 주로 남쪽에 있어서 중심지가 있는 베이징 등의 북부 지방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영국은 재차 프랑스와 함께 청을 다시 침략을 하게 되고요. 베이징을 점령하는 제2차 아편 전쟁을 또다시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청은 영국, 프랑스 등의 서구열강에 개항을 하게 돼요. 한편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의해서 개항되게 되는데, 자, 이 당시 미국이 아시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태평양을 건너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태평양로의 중간 보급 기지로 삼기 위해서 역시 강제로 개항을 시도했고요. 수도인 에도 앞바다에 무력 시위를 함으로써 결국 일본 막부가 굴복을 하고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일명 미이라 친조약, 미일소 통상 조약을 잇따라 체결하면서 역시 개항을 하게 돼요. 이러한 청과 일본의 개항은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요, 동아시아의 기본적인 국제질서는 전통적으로 일명 조공책봉 관계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뭘 체결했어요? 그렇죠. 조약을 체결했어요. 이 조약은 겉으로는 평등하지만 어쨌든 불평등한 내용을 강요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과 일본은 주요 항구를 개항을 했고요. 거류지를 설치했고 체국대의 영사재판권, 관세자주권 이런 것들이 부정당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일명 불평등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내용들은요, 뒤에 가서 우리나라 거 할 때 나오니까 자세히 그때 살펴보겠고요. 자, 결과적으로 어쨌든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기존의 조공, 책봉 관계에서 뭘로 변하게 된다? 만국 공법에 따른 조약 체제로 바뀌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조공 책봉 관계는 결과적으로 중국이 천자, 황제국이 되어서 주변 나라들을 책봉하면서 제후국으로 인정하면서 이 과정에서 무역이 일어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어쨌든 겉으로 대등한 관계를 통한 조약 체제로 바뀌어 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1871년이 일본이 청과 수호조교를 체결하면서 중국이 기존의 그런 조공책봉 관계를 벗어난 행위를 아시아의 국가인 일본과 체결함으로써 전통적인 중화질서는 더욱더 요동치고 아시아가 국제질서에 이제 편입되어감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 목표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조공책봉 관계에서 조약 체제로 바뀌어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 조선은 어떻게 개항을 하게 되었을까? 우리도 청이나 일본처럼 처음부터 개항했을까? 자, 우리는 약간 달랐습니다. 자, 우리는 처음에요, 조금 이들과 다른 상황이었는데요. 이 당시 1860년대 같은 경우는 앞에 우리가 흐름에서 봤듯이 흥선대원군 집권기였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은 기본적으로 외교 정책이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는 그럼 서양 세력과 관계를 맺고 또는 싸워갔는지를 이제 먼저 보게 될 텐데요. 자, 서구 열강 중에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게 통상 수교를 요구한 나라는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1860년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는 병인 박해를 구실로 조선을 침략했는데요. 일명 병인 양요를 일으켰습니다. 자, 병인년에 서양 세력이 일으킨 난리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그 배경이 됐던 병인 박해는 뭐냐? 여기서 박해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천주교를 탄압하는 것을 우리가 박해라고 합니다. 종교적 탄압을 박해라고 하는데요. 이 박해는 조선 후기에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사실 특이한 건 아닙니다. 자, 하지만 이 병인 박해 같은 경우는 이 과정에서 프랑스 선교사 9명도 함께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랑스인을 죽였다라는 거죠. 그것도 종교인을. 자, 그래서 프랑스가 이를 빌미로 조선을 침략한 겁니다. 자, 이 병인 양요부터 이제 서양 세력들은 배를 타고 조선에 침략을 하잖아요. 자, 그럼 배를 타고 서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한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강을 지나야 되는데 한강 초입에 있는 섬이 어디예요? 바로 강화도입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공격당하는 곳이 바로 이때부터는 강화도가 되게 됩니다. 역시 프랑스군도 강화도로 침략을 했죠. 자, 그래서 강화도를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도 거세게 저항하게 됩니다. 한성군 부대의 문수산성, 양언스 부대의 정적산성에서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죽이고 죽여도 굴복하지 않고 계속 싸워요. 이에 에이 가자 하면서 똥이 더러서 피하냐 하는 이제 프랑스군이 퇴각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과정에서 그냥 철수하지 않았고요. 이 당시에 이제 강화도에 외교장각이 있었거든요. 이 외교장각 건물을 불태우고 여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문화재들을 훔쳐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왕실 의궤를 비롯한 서적 재물 등이 약탈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당시에 이제 서양의 특히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외국의 값진 문화재들을 많이 약탈해 갔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현재 영국의 대영 제국 박물관, 대형 박물관과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그런 위상을 만들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거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가져갔던 게 왕실 의궤가 되겠는데요. 자, 의궤란 왕실 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정리한 기록물입니다. 우리 입장에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프랑스에 이제 약탈이 되었었고,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발견하고 계속해서 반환을 요구했는데, 해주지 않다가, 지금은 영국 임대식으로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와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건은요, 이제 독일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자, 병인양요 프랑스였죠. 두 번째 1868년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의 무덤을 도굴하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요거는 미수로 그치게 되는데요. 자, 이 당시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우리나라 통상을 체결하는데 유리하게 하려고 그 당시 집권자였던 흥선대원군 아버지인 남영군의 무덤을 도굴하려고 하다가 주민들한테 발각돼서 실패로 그친 사건입니다. 자, 일명 우리는 이거를 그래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결과적으로 서양인에 대한 엄청난 반감을 안기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유학의 나라잖아. 성리학의 나라. 근데 부모를 건드려?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서양 세력에 더욱더 반감을 삼게 했던 그런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1871년에 이제 미국의 침략, 일명 신미양요 되겠습니다. 자, 신미양요는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미국이 침략한 건데요. 미국이 제너럴 셔먼호를 이끌고 우리나라의 통상 요구를 하면서 우리를 막 공격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너럴 셔먼호는 평양 쪽으로 갔고요. 평양 쪽에서 거슬러 올라가다가 대동강에서 우리 관군과 주민들의 공격을 받고 결국은 침몰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빌미로 미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거죠. 자, 이때도 미국은 역시 미국도 강화도로 들어오게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 어제연이 이끄는 어제연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이 광성보에서 미국과 격렬한 전투를 펼치게 됩니다. 물론 이때 우리는 거의 전멸당하긴 했는데요. 패했죠.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하자 미국은 이 통상하기 쉽지 않겠다. 개항이 잘 안 되겠구만 하고 일단 강화도에서 물러가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신미양요 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병인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에 이르기까지 서양 세력과의 그런 반감, 전투가 연이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에 조선 정부는 어쨌든 우리가 힘들게 적극 저항해서 막아냈잖아요. 자, 그래서 전국에 척합의를 세웁니다. 자, 척합의란 서구 열강과는 통상 수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비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척합의의 주요 내용을 보면요.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일이다. 이를 자손만대에 경계하노라. 병인년에 짓고 신민년에 세운다. 이렇게 내용을 새기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통상수교 정책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질서의 변화를 우리도 받아들여야 된다, 개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경석, 박규수 등의 그런 초기 통상 개화론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통상 개화론자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호를 개방하고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당시 흥선대원군 시기에는 씨알도 안 먹혔겠지만 이들 세력들이 점차 커지게 되었고요.
응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면서 개항의 뜻을 어느 정도 보이게 되자 결국 이들의 주장은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개화파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게 뭐가 있냐면요. 바로 병인양요하고 신미양요의 장군들 그리고 싸운 전적지들 이런 것들이 사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병인양요가 더 헷갈리잖아. 병인양요를 그래서 외웠습니다. 어떻게 외웠느냐? 한 글자씩 따서 외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키워드를 어디서 잡았냐? 일단 프랑스, 그 다음에 한성군 부대 문수산성이잖아. 그래서 한 글자에서 한문. 그 다음에 양언스 부대의 정족산성인데 정이 아니고 족. 요렇게 해서 선생님은 키워드를 잡았는데요. 자, 어떻게 외웠냐면, 자, 프랑스를 한문이가 양발로 공격했다, 때렸다.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어떻게요? 프랑스를 한문이가 양발로 때렸다. 발족자죠. 원래 발족자 아닙니다, 이거. 양발로 때렸다.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게 신미양요겠지. 이렇게 기억을 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거는 사실 또 뭐 굳이 또 해보자면 자, 요렇게 기억을 했는데요. 미국이 어리광을 부린다. 미국이 어리광을 부린다. 뭐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뭐 이런 외우는 거는 사실 쌤도 별로 좋아하는 방법은 아닌데요. 헷갈릴 때는 또 외우는 게 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외우면 조금 쉬울 수도 있다. 뭐 여러분 뭐 필요 없어 라고 하면 안 외우면 되고요. 난 이렇게 해서라도 좀 더 기억해야지 하면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 한 번씩 필요할 때마다 선생님이 이런 것들 같이 팁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네 번째 조선은 그럼 어떻게 개항했는가를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서 개항 안 했어.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러다가 누구한테 개항을 했느냐? 바로 일본에게 우리가 가장 먼저 개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일본과 왜 일본에 개항을 하게 되었을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당시의 정세를 먼저 봐야 되는데요. 일본은 미국이 개항을 했죠. 자, 그러면서 천황 중심의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기존의 에도막부를 없애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우리도 서양 세력처럼 개혁을 통해서 강한 나라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조선에 새로운 국교 수립을 요구하는 외교 문서를 보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서계라고 합니다. 서계. 자, 근데 기존에는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어땠냐면, 일본이 우리 국왕을 약간, 우리가 중화질서에서 천자처럼 모시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왕의 우위의 형식이 갖춰져 있던 게 서계입니다. 하지만 이때 보낸 외교 문서에는 일본을 황제국이라 칭하면서 기존의 그런 전통적인 외교 형식에 어긋나 있었답니다. 어긋나 있으니까 조선 정부가 이걸 수용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접수를 거부해 버립니다. 이에 일본 정부 내에서는 야, 조선이 뭔데 이걸 거부해 라고 하면서 일명 정한론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정한론이랑 말 그대로 정복하자 한국을, 그러니까 한국의 정복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실행되지는 않았고요. 결국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이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미국처럼 조선을 개항하자라고 이들이 방법을 선택하게 돼요. 자, 그래서 1875년 일본의 군함 운요를 부산에도 보내고요. 강화도 영종도를 불법 침입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일명 운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항 이후에 자신들이 만든 그 철로 만든 함대, 서양과 같은 거기에서 쏘는 비거리가 엄청 긴 함포를 이용해서 멀리서 우리를 공격한 다음에 우리가 거기 대항하면 그걸 가지고 시비를 붙이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한 겁니다. 자신들이 미국에게 당했던 방법이에요. 자, 이후에 이제 일본은 다시 군함과 병력을 보내서 조선의 개항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당했던 것처럼 군사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개항을 요구한 거죠. 자, 그래서 조선에서는 그럼 이 일본의 개항 요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많은 논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일본의 협박 같은 이 방법은 거부의 여론이 우리 조선 내부에서 더 우세했었습니다. 하지만 고종과 그 당시에 이제 개화파 세력들은 일본과 대화를 하자라고 결국 선택을 했고요. 당장의 군사 충돌을
피하려는 의도뿐만 아니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도 통상개화를 하자라고 일명 통상개화론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어차피 할 건데 지금 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1876년 우리는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자, 이 강화도 조약은요, 우리 조선이 맺은 외국과 맺은 최초의 이제 근대적인 조약이었고요. 이 조약에는 조선이 자주국이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만국 공법을 바탕으로 일본과 새로운 외교 관계를 체결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도 전통적인 그런 조공 채권 관계에서 벗어나서 만국 공법에 따른 조약 체제로 들어갔다라는 걸 이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불평등 조약이냐면 일단 부산, 원산, 인천 세 개 항구를 우리만 개항했고요. 일본에게 영사재판권과 해양 측량권 등을 인정했고요. 그리고 이제 후속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일본 화폐 유통을 허용하고 관세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고 양국의 수출량을 제한하지 않는 등 않고 무관세 무역, 쌀의 무제한 유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라는 문제점을 낳게 됩니다. 자, 어디서 잘못 멈춰졌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요 아래 내용이 이제 이런 부속 조약이 바로 조일수호 조규부록 조일무역규칙이 있는데요. 조일수호 조규부록의 주요 내용은 거류지 설정과 일본 화폐 유통 인정. 조일무역규칙은 3무입니다. 무제한 곡물 유출의 허용, 무관세, 무항세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우리 활동을 통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내용을 다 봤고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복습할 때 쓰고 하기 위해서는 설명을 진짜 최대한 압축한 건데도 이 정도 나오는 거라 좀 어쩔 수 없고 여러분들이 양해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정리 내용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조선이 개항하다, 조선의 개항 과정을 동아시아 국제질서 변동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했고요. 그래서 청일이 어떻게 강제로 개항돼서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야기를 했고요. 1860년대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보호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국 일본에게 개항을 당했는데 그 사건을 우리가 강화도 조약이라고 했고 이 강화도 조약 과정에서 조일수 조규 불업과 조일 무역 규칙까지 부속 조약까지 체결되면서 우리는 불평등 조약을 일본과 체결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영상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이, 여기까지입니다.